누떼가 강을 건너는 법, 복효근. 건기가 닥쳐오자 풀밭을 찾아 수만 마리 누떼가 강을 건너기 위해 강둑에 모여섰다. 강에는 굶주린 악어떼가 누들이 물에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화면에서 보았다. 발굽으로 강둑을 차던 몇 마리 누가 저쪽 강둑이 아닌 악어를 향하여 강물에 몸을 잠그는 것을. 악어가 강물을 피로 물들이며 누를 찢어 포식하는 동안 누떼는 강을 다 건넌다. 누군가의 죽음에 빚진 목숨이여. 그래서 누들은 초식의 수도등처럼 누워서 자지 않고 혀로는 거친 풀을 뜯는가. 언젠가 다시 강을 건널 때 그중 몇 마리는 저쪽 강둑이 아닌 악어의 아가리 쪽으로 발을 옮길지도 모른다. 너희가 희생을 바칠 수 있겠느냐? 바티마의 성모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희생과 절제는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신 것이지요. 희생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힘있는 기도이며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프랑스 마르세유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 성 안드레아는 야생화의 달콤한 향내로 가득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언덕은 프로방스 지방의 보물입니다. 이곳에서 포르타 가족이 자연의 평화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14살의 귀여운 줄리는 마을 광장에서 돌차기 놀이를 좋아했으며 너무도 예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장을 뛰어다니며 노는 것을 보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왈츠춤을 추듯 물결처럼 찰랑댔습니다. 가스통이라는 17살 되는 젊은이는 그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소녀의 아름답고도 매력적인 모습에 빠져버린 가스통은 그 소녀와 사귀고 싶은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캔디를 건네주면서 장차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될 첫 마디를 건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젊은 남녀들은 오늘날처럼 서둘러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귀면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줄리는 가스통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이가 너무 어렸으므로 양가 부모님의 합의하에 줄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스통은 솜씨 좋은 목수였고 무슨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늘 웃음을 띠고 있었고 저녁 황혼 무렵이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앞뜰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곤 하였습니다. 그 신혼 부부는 신혼 생활을 하면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은 천국에 위협을 가하는 검은 구름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914년 8월 구라파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징병을 당했으며 프랑스, 독일 국경에 있는 론느 계곡으로 행진하였습니다. 가스통도 징병당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가지 않고 뒤에 빠졌습니다. 가스통은 차마 사랑하는 가족을 떼어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는 도망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군인들이 집에 들이닥쳐 그의 아이들이 소리치며 울고 있는 와중에 가스통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줄리는 달려나와 그들을 말렸으나 발로 심하게 차여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군인들은 말 한마디도 없이 남편을 끌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공포에 휩싸여 줄리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녀의 삶은 아픔의 연소였습니다. 몇 년간의 행복했던 기억만이 공허한 집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두 아이 앞에서 줄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가스통이 갑자기 돌아와 우리들을 껴안아 주지는 않을까 초조한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반 위에 시계 소리만 똑딱이고 있었습니다. 가스통은 돌아오지 않았고 특별 배급도 받지 못하여 줄리는 아이들과 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줄리는 어느 중산층 가정에 고용되어 막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줄리를 마구 대했으며 줄리는 참고 견디어 나가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건만 가스통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거의 틀림없이 롤랑 전방에 있는 소름 끼치는 방공호 속에 주둔하고 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줄리는 파수꾼이 되어 전방에서 들려오는 사소한 토막 기사 하나라도 들으려고 항상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전방에서 들려오는 정세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는 극도로 불길한 소식뿐이었습니다. 아군도 적군도 움직이는 눈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급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많은 군인들은 그 몹시 춥고 무서운 더러운 구덩이 속에서 밤낮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쁜 소식 하나하나는 줄리의 심장을 칼로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심한 고통의 시련 속에서도 가스통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은 종전 어느 때보다도 더 굳건하고 단단해 굳어졌습니다. 틀림없이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그녀를 도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격려의 말을 전할 길도 없었지만 그의 일편단심은 남편과 일치한 방도를 찾아냈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창문을 흔들어대는 강추위에 줄리는 결심을 했습니다. 따뜻한 침대가 아닌 냉기 도는 마룻바닥에서 자기로, 가스통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가스통은 눈 쌓인 방공호 속에서 침구도 없이 웅크리고 있을 터인데 그렇게 떨고 있는데 나만 편하게 잘 수 없어.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고 말입니다. 밤마다 행하는 줄리의 행동을 얼마 안 가서 두 아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이상한 행동에 걱정이 된 그들은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줄리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 마디로 아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아닙니까? 즉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랑이 어머니의 희생에 담겨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는 아이들도 딱딱한 찬 마룻바닥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침실의 타일 마룻바닥은 매일 그들이 아빠를 위해 바치는 희생의 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미사가 매일 밤 이루어졌습니다. 본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희생 제물을 바치는 하나의 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1918년 11월 11일 휴전 조약이 체결되었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생존자의 극소수만 절뚝거리며 프로방스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이 휴전 조약은 피로 쓰였던 것입니다. 아들들과 아버지들 그리고 형제를 잃어버린 성 안드레아 성당의 많은 처갓집에서는 울부짖고 신음하는 슬픈 소리가 온 마을을 메웠습니다.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줄리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전투 중 실종이라는 뉴스를 거듭거듭 들었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저녁, 줄리는 방에 있는 이불장을 열면서 눈물이 뺨을 흘러내렸고 손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멋진 리넨과 할머니가 결혼 선물용으로 술을 놓은 침대 커버를 꺼내어 이 특별한 밤을 위해 조심스럽게 다림질을 하였습니다. 가스통이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기 부대에서 생존자 소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전방에서 돌아왔습니다. 줄리는 밖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줄리가 오랫동안 바쳐온 미사가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매일 그녀가 겸손하게 바친 희생의 제사, 미사가 하늘의 은총을 입었고 하느님께서는 줄리의 연인을 보호해 주셨기에 그는 살아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미사, 희생의 미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헌하십시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